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5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송나라에 대한 세 번째 영상으로 북송이 멸망하는 정강의 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여진족에게 두 황제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결국 북송이 멸망하게 되는 정강의 변은 중국 한족 왕조의 3대 굴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금군의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 금나라로 끌려간 휘종과 훈종은 금태조의 묘를 참배한 후 겉옷을 벗고 양가죽을 입은 채 겨냥내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혼덕공이라는 모욕적인 자귀를 받는 지옥을 당하게 되는데 26살 나이로 굴욕을 참지 못한 훈종의 주왕후는 자결하였으며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여인들도 전리품으로 고초를 겪으면서 비극적인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강의 변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사들이 난립했던 5대 19개 분야를 사실상 통일한 송태조 조광유는 무관을 누르고 문신들을 중용하는 문치주의를 국가 통치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행정체제 개편과 과거제 강화 등을 통해 국가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황제 독재권 강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송나라는 경제, 문화적으로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되지만 국방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송나라의 군사력 약화를 틈타 세력을 키운 거란과 당구트 등 북방 이민족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 거란과 전연의 맹체결 등 막대한 세패를 지불하면서 평화를 유지해가게 됩니다. 이러한 세패의 양 자체는 송경제력에 비해 큰 부담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군사력 강화를 위해 늘어난 군인들을 유지하는 국방비 증가와 확대된 관료제 유지를 위한 비용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재정 적자는 심화되고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자장농은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방 문제와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 6대 황제 신종은 왕한석을 등용하여 1069년부터 1076년까지 대지주와 대상인의 횡포로부터 소농민과 소상인을 보호 육성하고 국가재정 적자 해결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신법, 희령변법을 시행했지만 구법당과 신법당 간의 당쟁만 더 격화시키면서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누적된 국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혁은 실패하고 송나라는 극심한 당쟁 속에 국정이 파탄나면서 국가적 위기로 연결되어 금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금 공격을 받을 당시의 송황제는 휘종이었습니다. 송 8대 황제 휘종은 일단 예술적인 면에서는 시와 서화의 모두 최고의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왕한석 신법을 시행했던 신종의 아들입니다. 개혁을 시도하던 신종이 1085년에 세상을 떠나고 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면서 신종의 어머니인 선인태후가 태황태후로서 수렴첨정을 하게 되는데 구법파를 지지하던 선인태후는 사마광을 재상으로 임명하여 신법을 전면 철폐하게 됩니다. 신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1069년부터 이미 20년 동안 시행되어 오던 신법을 전면 무효화하면서 사회 혼란도 심해지고 조정 내의 당쟁도 격화되었으며 신법파를 지지하는 황제 철종과 구법파를 지지하는 할머니 선인태후와의 갈등도 심화되게 됩니다. 결국 1093년에 선인태후의 사망으로 8년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칭정을 하게 된 철종은 또다시 구법파를 몰아내고 신법파를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다가 1100년에 25살의 나이로 후사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철종의 동생 조길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가 송 8대 황제 휘종입니다. 신종의 11번째 아들인 휘종은 즉위 초에는 신법파와 구법파 양측에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두 파 간의 다툼을 조정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등 조정의 안정을 이루는 듯 했지만 내시 동관의 추천을 받은 채경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휘종은 뛰어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전혀 따르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함뿐만 아니라 군주로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하면서 신종과 철종대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비축된 국가재정을 자신의 예술활동이나 사치를 위해 낭비했고 예술품 수집을 위해 정부기관을 설치했으며 자신의 정원을 꾸미기 위해 먹고 살기에도 힘든 백성들을 강제 노역 동원하여
나무와 암석들을 옮기게 하고 또 모자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다양한 편법까지 사용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16년간 재상을 지낸 재경이나 동관 같은 당시 육적이라 평가받는 신하들 역시 황제의 예술품 수집 등 황제의 비위만 맞추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결국 1120년 박납의 난 등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납이 일으킨 난이 10일 만에 10여만 명의 농민이 참여할 정도로 세력이 확대되자 거란 진압을 위해 준비되고 있던 군대를 동원하면서 결국 반란은 진압되지만 백성 300만 명을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등 반란 진압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가혹하게 처리하면서 반란의 원인을 제공한 희종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국론은 분열하게 되는데 이 반란을 배경으로 중국 4대 기서인 소설 소전도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휘종의 무능과 사치에서 기인한 정치 파탄은 정강의 변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정강의 변이란 1126년에 금나라가 송을 쳐들어와서 수도카이펑을 함락시키고 2명의 황제를 포로로 잡아가면서 북송이 멸망한 사건인데, 정강은 당시 황제인 흠종의 연호였습니다. 금이 송을 공격해온 것은 사실 송과 거란과의 문제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송나라가 문치주의로 국방력이 약해지자 북방 민족들의 세력이 커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송나라와 가장 대립관계에 있던 나라는 바로 거란요나라였습니다. 거란은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여 만주를 포함한 중국 동북 지역을 우리 역사에서 멀어지게 한 국가인데요. 송이 아무리 문치주의 정책을 채택했다고 해도 한족에 의한 중국의 통일국가였고, 따라서 거란이 송을 일방적으로 공격해올 수 있는 정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송이 건국 초부터 후진 석경당이 거란에 넘겨준 연운 16주를 탈환하기 위해 먼저 여러 차례 거란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거란과의 무력 다툼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전연의 맹을 체결하여 세패를 주고 거란과의 평화를 100여 년 정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세기 전반이 되면서 북방 민족의 세력 판도가 달라지는 징조가 보이자 연운 16주도 탈환하고 한족 통일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송나라는 거란을 제거하기 위해 전통적인 예제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여진 금나라였습니다. 원래 여진은 거란의 지배하에 있다가 거란의 내분 등을 배경으로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여진족을 통일한 완인부의 아고타가 1115년에 금나라를 건국하고 거란족을 압도해가는 상황을 본 송나라는 송과 금 두 나라의 거란 협공을 제안했고, 결국 송이 연경을 공격하고 금은 장성을 넘지 않는다는 양국 간 경계를 정하면서 거란에게 주던 세패를 여진에게 넘기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의 맹약을 맺게 됩니다. 맹약에 따라 금나라가 요를 먼저 공격해 들어가서 요의 수도 상경과 동경, 중경을 차례차례 함락시켜갔지만 송은 출병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박납의 난이 발생하여 거란 공격을 위해 준비된 군대를 남쪽으로 옮겨 반란을 진압하느라 군사력을 이미 많이 써버린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거란을 제거하고 연운 16주를 회복하고 싶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전쟁에 자신이 없었던 문약한 황제는 출병을 계속 미루다가 뒤늦게 출병했지만 거란에게 연패하면서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고, 당연히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을 알게 된 금이 송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송은 연운 16주에 더 많은 지역 할양과 세패를 인상하여 바치겠다는 약속으로 금나라를 무마시켰는데, 금이 장성 이북의 땅을 점령하는 동안에 거란에 연패하고 있던 송군 지휘관 동관은 연경도 공략하지 못하여 금나라의 지원을 요청했고, 결국 금나라가 장성을 넘어와서 연경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후 금나라는 송과의 약속에 따라 연경과 탁주, 이주, 단주, 순주, 경주, 계주를 송에게 넘겨주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연경 주민들을 금나라로 이주시켜버렸고, 약탈까지 자행하면서 송은 거의 황폐화된 땅을 돌려받게 되는데, 연운 16주 일부를 돌려준 금은 송에게 출병 대가로 약속한 세패에다가 추가 세패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땅이기는 하지만 연운 16주를 되찾았다는 명분으로 백성들을 기만하면서 자축하고 있던 송은
또 다른 이의제의 시도를 하게 되는데 운주의 음산에 응거하면서 서하의 도움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던 거란 황제 천조제에게 비밀 문서를 보내서 송과 거란이 힘을 합쳐 금이 점령하고 있는 연운 16주의 나머지 땅을 얻어내려는 비밀 공작을 펼치다가 천조제가 금나라에 체포되면서 그 상황을 모두 들켜버렸고 격분한 금은 1125년 11월 송나라를 공격해오게 됩니다. 금의 공격을 받게 되자 당시 도성을 지켜내고 있던 이강이 황제 휘종에게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해하여 조정을 보존하는 조치를 하고 금에 대한 항전을 주도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휘종은 황태자에게 제위만 넘겨버리고 자신은 수도를 벗어나서 남쪽으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이민족의 침략을 받은 위급한 상황에서 송 9대 황제가 된 흠종은 휘종의 장남입니다. 당황한 흠종 역시 카이펑을 탈출하고 싶어 했지만 수도 사수를 주장하는 이강과 백성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카이펑에 남게 됩니다. 이강과 백성들의 필사적 저항이 이어지는 중에 황제는 아구타의 둘째 아들인 종망군영의 사절을 보내어 강화 협상을 체결하게 하는데 그 내용은 황금 500만 냥, 백은 5천만 냥 등의 엄청난 배상금과 송황제는 금나라 황제를 100% 받든다는 내용, 그리고 영토 할양과 친왕과 재상을 인질로 보낸다는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치욕스럽기는 하지만 강화조약으로 마무리되었을지도 모르는 양국 간의 관계를 북송 멸망이라는 파국으로 몰아버린 것은 거란을 치는 동맹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를 도외시해온 송군사력의 수준을 금나라가 알아버리면서 강자가 약자를 봐주지 않는 국제관계의 원리에 따라 당연히 금은 송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또한 금에 대한 항전을 주장하는 주전파와 여진의 실력을 인정하고 화친하자는 주화파가 대립하면서 송나라 국론이 통일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전파 이강을 해임시켰다가 백성들의 반발로 재임용했지만 군대 지휘에 전권을 주지 않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현실적 판단력과 결단력 등 군주로서의 역량이 부족했던 흠종의 우유부단함도 한 원인이 됩니다. 강화협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를 막겠다는 송나라 근왕병들도 속속 모여들게 되자 금의 동로군은 흠종이 급히 건네준 금 20만 냥 등을 받고 철병하게 됩니다. 금군이 철병하여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강화파가 주전파를 몰아내고 다시 득세하여 강남에 가있던 휘종도 데려오고 금과의 화해 실현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자발적 근왕병들을 해산시키거나 지방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는데 주전파들은 이 조치에 또 극력 반발하게 됩니다. 조정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흠종은 동생인 강왕 조구를 금에 보내서 화의를 청하려고 했지만 이미 금나라의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난 적이 있던 강왕은 자주 지역의 백성들이 그의 말고삐를 붙잡으며 사절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라며 막아서자 흠종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상주에 머물렀다가 이후 남송을 건국하게 됩니다. 결국 화의가 성립되지 않은 채로 송과 금은 여전한 대치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미 송의 무능함을 알아챈 금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으며 대군을 끌고 쳐들어온 금 서로군의 공격을 송나라가 40일간 막아내면서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나 반대파들의 시기로 군대 지휘권도 똑바로 부여받지 못한 이강이 패배하여 사임하자 흠종은 주전파 이강을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렸고 국론이 양분된 상태에서 얼마 남지 않았던 금군들도 도망가게 되면서 결국 1126년 11월 수도 카이펑이 함락되었고 흠종은 대신을 끌고 금군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게 됩니다. 송의 무력함과 국론 분열을 알아챘을 뿐만 아니라 이의제의 책략에 따라 송나라가 금과의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았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금은 영토 할양뿐만 아니라 엄청난 세패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흠종은 수도에 있는 황실과 고관들의 집을 모두 뒤지게 했는데 거두어온 양이 부족하자 책임자를 처형하면서까지 징발한 엄청난 양의 금은과 서화, 골동품 등을 수차례 갖다 바치면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 많은 세패를 다 받고도 금나라는 1127년 4월 황제 흠종과 태상왕 휘종, 그리고 황후, 태자 등의 종친 및 관료 3,000명과 10여만 명의 백성을 본국으로 끌고 가게 되면서 조광윤이 960년에 건국한 지
9대 167년 만에 송나라는 멸망하게 되는데, 이후 남송이 건국되기 이전까지의 이 송나라를 후대에서 북송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예술가였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값비싼 예술품 수집과 정원 조성을 위해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고, 이민족의 공격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아들에게 서리하여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던 송 8대 황제 휘중은 비록 생명은 보존했으나 포로로 금나라에 연행되어 치욕을 겪고 정신이 혼미하다는 뜻으로 혼덕공의 칭호를 받으면서 굴욕적인 삶을 이어갔으며, 동생 고종의 견제로 귀국하지 못한 흠종 역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남쪽으로 피난 간 고종에 의해 남송이 건국되면서 송나라는 명맥을 되살리게 됩니다. 정강의 병과 북송 멸망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